정치학 분야에서 정치학자로서 또 진보적인 또 사회운동에 열심히 기여해 오신 그런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개혁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말씀과 또 쓴소리를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님 모시고 이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진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 생명 중심의 사회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타로 진행할 기회를 드리는데요.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이호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사실 온 국민이 벌써 한 달하고도 보름째 슬픔에 잠겨있고 또 이 박근혜 정부의 구조에서 보여준 무능함과 또 책임회피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세월호 사고가 터진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 처하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모두 말씀부터 간단하게 좀 시작해 주시죠. 기업이 잘 돼야 좀 분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좀 부르고 그러다가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행복주의 또는 정신적 파트를 해주기보다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좀 많이 정신 잘 되는 것들을 아주 인간적으로 그 같은 느낌을 기대가 자본의 필요 무한정 보완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윤주에 방해되는 모든 사회적 민족 구조를 우리가 사회 발전의 암적 구조를 모든 것들이 특히 민박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애초에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는 민주민주화 정책을 풀어내서 그 이전에 시장 중심적 모든 기대 반대하는 정책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에 대한 민주 사회적 분위기의 상당한 비판들이 보이다가 이상하게 대통령을 만나면 오히려 다시 나라의 자유에 자신의 중국의 정책을 돌아가서 모든 기관과 함께 구조를 부족하고 그런 그와 같은 정책을 열고 나간 것이 약간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라는 말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이죠. 이런 식의 국정 철학을 가지고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 왔던 이 정부의 책임이 이제 엄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엊그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이 규제 완화를 더 해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도
담화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겠다라는 언급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제발전 3개년 계획인가요? 이것이 내용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 많은 국민들이 바로 이런 규제 완화의 정책이 이런 참사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계속 규제 완화 정책을 밀고 나가는 이 모습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그게 다이아시로 기본적으로 호소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나면서 정부가 통했던 규제 완화 정책이라든지 민영화 정책이라든지 외주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각한 그런 대형사고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인식이 상대에서 필요하고 규제 완화 정책 그 자체는 잘못된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가는 속에서 부산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 문제의 핵심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네, 선생님께서는 그 정치학을 전공하셨고 무엇보다 이 정치 권력에서 이번 참사에 이제 어떻게 그 대응해 왔는가라고 하는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굉장히 무기력한 태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이 사태가 좀 파급되지 않도록 축소하고 은폐하려는데 좀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정치 진영은 존재감이 좀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이고, 현재 이 세월호 전국이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런 세월호 전국에서 정치권들이 대응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국가 발전의 기조가 그런 거와 관련해서 정치권 취한 태도와 그게 관련된 정치권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그런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야야 정책을 보태되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그게 한국 정치권이기 때문에 장량식의 체입했던 왜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또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을 거두기에는 야당의 문제인데, 야당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김대중 정권이라든지 노무현 정권 역시 IMF 이후에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 IMF의 처방을 받아들이고 신자유 정책 그런 정책을 추구해와 왔던 거죠. 왔는데, 그러다가 18대 대선을 가지고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의 정부가 중국 이명박 정부가 바로 신자유 정책 조성해서 적극 노골적으로 했던 그 강도로 일차하게 탈신자유주의적 그런 정책이 땅으로 일단 바꿔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야당 역시 18대 대선 때 보였던 일정한 탈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서 지지를 못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다시금 이것이 거세가 되면서 다시 이렇게 신자유주의 정책을 회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특히 김한길, 안철수 대통령의 야당은
거의 새누리당을 뭐 거의 제2중대 역할을 이상 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낭국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 진로에 대한 전반적 반성이, 정체적 반성이 필요하고 근본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 국민적 여망을 안을 수 있는 능력을 정부당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야당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시기는 보다 뭐 진보적 정치 세력이 그 공개를 내뿜고 국민들의 여망을 안고 대변해 줄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또한 그 자체도 지금 최악의 상태로 놓여있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오늘 어떤 정치 세력에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국감에 한번 스스로 듣는다는 우리나라 국감 있는 같이 이 체계 속에서 소외당하고 또한 나락으로 밀려가고 있는 모든 일반 국민들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의사에 전환을 구체로서 나서서 움직여서 스스로 나서서 스스로 이 정치적 힘으로 정치를 나가고 그 힘으로 국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봅니다. 네, 결국 야당이 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좀 야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정치 구도가 좀 보수 양당 체제로 좀 굳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선생님께서 이제 시민들이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는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번 우리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런 공분을 표하고 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진영의 개혁도 사실 좀 묵과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이 진보적인 어떤 시민사회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의 재구성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좀 실현하기 위한 방향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괜찮은 기업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그 속에서 시그널만 그대로 하지 않고, 특히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팀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또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는 일반 국민들,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엇보다도 강당민주주의 실천에 나가서 그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야에 대한 가장 폭력도 넓은 그런 민주주의가 집단적 토론이 필요하고 토론과 실천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힘을 생성시켜 나가야 한다거든요.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대단히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날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그런 신방감, 분노, 이것들이 이 새로운 정치적 힘을 결집시켜 나가는 엄청난 그림으로서 작동할 것이고, 또한 국민이라는 그 대중적인 민족 토론 속에서 교류한 새로운 정치적 힘이 탄생되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이 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자의 중심에는 항상 학생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그런 젊은 청년 또 많은 그 일반 시민들의 희생자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또 있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참사의 또 가장 근본적인 그런 원인으로서 이 안전과 생명을 좀 경시하는 이런 산업 현장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1년에 한 2,500여 명에 이르는 노동자분들이 산업재해로 소중한 목숨을 좀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산업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 가스의 누출 사고라든지 혹은 그 삼성전자의 뭐 백혈병 그런 사고라든지 이와 같은 크고 작은 그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 자본의 이런 그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를 좀 민주주의적으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좀 붕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엔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는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 그대로 연결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자본은 기본적으로 이윤축을 가장 많은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본의 가지고 있는 탐욕, 특별히 어떤 A라는 자본가는 더 탐욕스럽고 더 탐욕성이 없고, 모든 자본가는 다 기본적으로 탐욕스럽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자본의 탐욕을 는 어디까지나 자본이 차지한 그 사회 내부의 그런 민주적 사회적 구조가 처착할 때 일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 살리기, 살리가 우리 경제를 살린다 하는 모든 것을 기업 위주 하는 어떤 그런 사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 민주적 구조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버린 것이 하나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자본의 탐욕 무한히 보장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항상 무한 경쟁 속에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자 독식의 그런 무한 경쟁 속에 사람들을 모아냈는데,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불안한 것이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 무한 경쟁에서 살기 위해 발전시킬수록 사람들이 더욱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잘 살 수 있는 보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압도적사들은 더욱더 불건적으로 불방적으로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비정규직을 내몰리고, 또 비정규직 몰린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그 삶을 저 목숨을 버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런 자본 이윤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 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재난 지금 참 그렇잖아도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예를 들어 비용 문제로 제기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 예를 들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한 번쯤 예를 들어 점검을 할 것도 부분할 거를 한 번으로 줄인다든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들 그것을 비용 문제로 생각해서 한 사람 뿐이라든지, 이처럼 모든 것은 비용 절감,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것도 모두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철저히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그 첫 시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계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철저한 민주적 사회적인데, 그죠? 시스템부터 만들고, 그 부분은 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과 이익보다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들이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비용 문제로 해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규제들을 전부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해체해버린 이런 그동안에 이와 같은 이제 정책들이 결국 대형 참사를 불러왔다라고 하는 지적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재 정치권은 굉장히 무기력한 대응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시민들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 좀 능동적으로 좀 나서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시민사회 진영이 무엇을 어떻게 좀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좀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선생님 고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강정선 역시 만나서 모여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라는 것은 개별적 동료로 있을 때는 한 사람 개인으로서는 그야말로 나약한 존재이고, 서로 만나서 모이고 토론하고 만나고 이것은 그만큼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그 내부에서의 민주적 토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무소한 민주적 토론을 우리 사회에서 조직해 나간다면 분명히 오늘날 우리가 차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에 대한 중요한 결론들을, 좋은 결론들을 내리고 있고, 또 그런 결론들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그것이 나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참사의 피해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또 그런 말을 실제로 들을 때 상당히 참담한 그런 심정에 처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어떤 해결책을 도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너무 정치적인 그런 그 모양을 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일정 정도 또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것들이고 그 의제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의제들이 다 민주적인 공론을 거쳐서 논의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을 느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대한민국 이 민주정치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였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들의 운동, 일반 시민들의 운동은 분명히 정치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집권정당이 이야기하는 세월호 참사를 풀기 위한 대중 시민운동이라든지 시민들의 진출 이것들을 이제 정치적이다. 그리고 일부 세력들의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의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기들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유가족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어떤 시민운동이라든지, 그리고 투쟁이라 집회라는 것을, 좀 정치적인 운동으로 상당히 이렇게 해석을 해서 거리를 끌려 하는 움직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지 하면은, 항상, 스스로의 정치화되는 것 자체를 불리해온 이제까지의 어떤 그런 이상적 사고의, 에서 나오는 하나의, 다른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 속에서 유효자 자신들도 정치적이냐 아니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니고 반드시 이 유가족 운동 자체도 정치화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치화될 것이냐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치적 이용이라든지 특권적 이야기하는 정치 이용 이런 개념에서 나가면 탈퇴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여지껏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국정조사니 청문회니 하는 거를 뭐 맨날 해봐야 별다른 성과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보다 근원적인 철저한 진상조사를 좀 가로막는 그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이 여야가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진상조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에 좀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보다 절실하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옳은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야 되겠죠. 넣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정조사 뭐 해봤자 그뭐 뻔하겠다고 싶은 이상이 들어 옳은 국정도 뭐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가 얼마만큼 움직이냐 하는 것은 그 국회로 향하는 국민적 압력이 얼마나 크냐는 그 압력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국정조사 예를 들어서 1987년 이후 민주화 투쟁 이후에 최초의 새로운 민주선거를 통해 국회가 구성됐을 때 그때 청문회, 그때의 청문회를 보면은 국민들이 기대 이상의 어떤 이런 청문회 한다 이런 인상도 많이 받고 참 기발하다 하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 당시 때 민주화를 바랐던 국민들의 그 국민적 그런 압력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는 생각이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지분해졌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그 압력 자체가 그만큼 국민적 그런 시민적 압력이 약했다는 점이죠. 이번에도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이 국민들 이 운동이 거대한 흐름으로서 정말서 넘쳐르면은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또 뭐 좀 하다가 말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움직이냐 아니냐는 사실 국회 자체가 잘하느냐가 문제보다는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힘을 스스로 돕니다가 돕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느끼는 사람 자체가 얼마만큼 스스로 국회에 나서서 나르냐에 그건 안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역시 시민들이 주체로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국회에 대한 압력을 좀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뭐 생각을 해보면은 박근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책임을 회피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내가 책임 자기 있다고 기자회견 논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보이잖아요. 최종적으로 한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종적 민심이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전식의 기자회견을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민심의 흐름을 완전히 예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흐름 나타나는 민심만이 아니고 그 민심 속에 민심이 민주에 기반된 일반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적 힘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국정조사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이 시민사회 진영이 모여서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었고, 또 국민대책회의와 또 많은 시민들이 이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민들이 주도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그런 좀 특별위원회를 좀 설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것이 쉽지 않은 과제인 것도 분명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가장 이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범국민적인 그런 진상규명 작업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선생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진상규명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필요하고, 따르는 엄격한 책임자 제도 같은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2차적 처방인데, 그렇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정권에 맡길 수도 없고, 국회에서도 큰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범국민적 진상규명위원회 시립과, 고성에 분명히 그런 시민적 대표들이 참여하고 하는 어떤 하면서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진상을 규명해 나온 것이고, 필요한 것은 정말로 이후에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라도 철저하게 나가사를 해서 진상을 적용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정권 교체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러한 새로운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은 꾸준히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전국 교수들의 식용농성을 시작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 문제인지, 국가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가 시스템의 수장인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이란 무엇인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은, 책임을 진다는 데는 퇴진하는 것이 참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고 퇴진하는 것이 옳겠지만, 스스로의 용단에 의해서 퇴진하기는 거의 쉽지 않은 것 같고, 물론 범국민적 감정이 가중되면은 원치 않더라도 퇴진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퇴진할 수밖에 없도록 또는 퇴진 안 하더라도 더 많은 자기 자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오늘 이 시기는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사회가 가서는 안 된다. 이 세월호 참사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는 식으로 해서 간다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대전을 필요하다는 그런 당분한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그런 밑거름을 생각하고 다 함께 노력해서 모든 국민들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이게 건강한 자기 자신 나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거의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사회 안전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처음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 행정안전부를 안전자를 앞으로 빼서 안전행정부로 만들면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일은 결국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어떤 기본권과 또 이런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비판들을 끊임없이 억압하는 데만 골몰해 왔던 그런 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안전 담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과연 우리 민중들에게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를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안전이라는 개념은 제 생각에 그동안의 그 박근혜 정치 스타일이라든지 해서 평가한다면은 그야말로 공안적 그런 안전 개념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 오늘 같은 우리들이 나와서 이렇게 농성을 한다, 시위를 한다, 투표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민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안전 시스템을 경계하는 그다음 그런 공안적 접근으로 접근해왔고 우리가 파악하는 같은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장으로 삼는 그런 국민 기본권적 개념의 안전개념을 우리가 있었던 것이 오히려 이런 그래 만든 씨앗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생명과 생존 그리고 존엄이 보장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전의 담론, 안전의 철학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생님 오늘 말씀의 초지일관에서 하셨던 것이 결국 시민들이 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이런 자본의 어떤 탐욕과 정치 권력의 오만함을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사실 미리 질문지를 보내드리고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적인 여유도 좀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기 직전에 질문지를 보여드리는 유례를 범한 거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중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뭐 너무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네. 오늘 모든 것이 일반적인 것들도 한국 사회 풀적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관찰되는데 한국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좀 특수한 특히 우리 한국의 그래서 이야기하는 정경유 착장이라든지 공직자들이 공직을 사적 이익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는 이런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맥락들을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이야기 못했을 때는 선생님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뭐 그거 처음으로 이야기를 네네. 혹시 여기 같이 앉아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뭐 짧게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또 뭐 이런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 뭐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있으신가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국민 자본의 속성에 대해서 무엇보다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안전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수영 선 말씀대로 안전이 공안적 안전이라고 하는 걸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안전으로 통일되고,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안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공안적 개념의 안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그 안전이 기업을 위한 안전, 정치 세력을 위한 안전, 그런 어쨌든 기득권 세력의 안전이 중심이고, 밑에 민중, 대중, 실제 우리 강남 원료 보통 사람들의 안전과 관계없는 건 안전이었다라고. 그래서 안전의 개념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선생님도 기본권에 입각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개인들 각자의 삶이 풍부하고 기본권을 지키는 그런 안전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참고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또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오늘 선생님 말씀 괜찮았죠?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실 갑자기 이렇게 참 힘드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미숙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그럼 오늘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모색한다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시간 김세균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